이거 뭐야, 이상현? 이 아이가 누구냐고. 대답해. 수진아, 진정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아, 진정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설명해봐. 왜 몇 년 동안이나 나한테 숨긴 거야? 너 대체 이 아이랑 무슨 관계야? 그냥 내가 돕고 있던 아이야. 너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내가 한두 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매달 후원하고 몰래 찾아가서 돈을 건네고 이게 단순한 후원이라고?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이삼현?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난 그냥 그 애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했다. 늦은 비가, 차가워진 태도, 그리고 숨기려는 듯한 행동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낯선 사진 한 장, 그리고 의료 기록.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남편은 그를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 남편이 감추고 있는 진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날 밤 남편을 몰래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백수진, 35살. 대전에서 남편 이상현 그리고 아들 민재와 함께 살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면 부러워한다. 면망 있는 외과 의사인 남편,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들,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항상 참 부럽다라며 감탄을 한다. 겉으로 보기엔 나도 그런 삶에 만족해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내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이상하게도 남편은 자꾸 늦게 귀가한다. 원래도 병원 일이 바빠 늦을 때가 많았지만 최근엔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온다. 피곤한 얼굴로 거실을 지나쳐 곧장 샤워를 하러 가는 모습이 반복된다. 피곤해서 말이 없다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든다. 저녁을 같이 먹을 때도 시선은 온통 휴대폰에 가 있고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어딘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둔 휴대폰이 울렸다. 습관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문득 남편이 요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떠올랐다. 예전엔 집에 오면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곤 했는데 요즘은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간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설마 그냥 병원 일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일요일 오후 민재와 함께 공원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다급히 전화를 끊고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 며칠 후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병원에서 일이 많아?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냥 좀 바빠. 근데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예전 같았으면 내 걱정을 듣고 웃으며 안심시켜줬을 남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차갑게 대화를 끊어버렸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남편이 바쁜 걸 이해한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상현은 원래 바빠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민재가 자라면서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아주고 내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줬다. 그런데 요즘은 마치 우리와 벽이 생긴 것 같다.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그가
이제는 대화조차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사소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점이 있다. 남편이 향수를 바꾸었다. 원래는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을 좋아했는데 최근엔 상쾌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향이 났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지만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그 향을 맡았을 때 깜짝 놀랐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이 같은 향수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요즘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차마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평온한 가정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 어쩌면 그저 내 기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점점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오후였다. 민재가 학원에 가고 사녀는 병원에서 야근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평소보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자 나는 갑자기 거실과 방을 정리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가끔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머릿속도 맑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각 방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먼지를 닦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현의 서재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평소에는 그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만 단단히 먼지를 닦고 정리하는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책장에는 떼곡하게 의학서적과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의 필기노트와 몇 개의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들을 정리하며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려고 할 때 문득 서랍 안쪽에서 눈에 띄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일반적인 보석함 크기의 나무 상자로 겉면이 약간 발해 있었고 손때가 묻은 흔적이 보였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물건이라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곧바로 이건 상현의 개인적인 물건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 망설였다. 그래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몇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나이는 대략 10살 정도로 보였다. 짧은 머리에 날렵한 눈매를 가진 아이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김준호 7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김준호?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나는 사진을 옆에 두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살펴보았다.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된 의료 기록처럼 보였다. 나는 차례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혈액 검사 결과, DNA 분석, 수술 기록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환자 이름란에는 똑같이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상현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혹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나는 갑자기 손이 떨려 서류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혹시 상현이 병원에서 맡은 환자였을까? 아니면 친척 중 한 명일까? 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침침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나는 사진과 서류를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상자 안에 넣고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그 사진과 서류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상현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은근히 그를 살폈다. 그러던 중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곧 나갈게요. 그는 짧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사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곧바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다.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싫었지만 최근 들어 그가 보이는 수산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전 서재에서 발견한 삼자와 사진, 그리고 그 안에 의료 기록이 떠올랐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사녀는 내 시선을 피하듯 급히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결심했다. 따라가 보자. 나는 재빨리 얇은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사녀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다행히도 사년이 탄 차가 출발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 그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차는 시내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 쪽으로 향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사년의 차를 주시하며 혹시라도 그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췄다. 10분쯤 지나자 차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사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여기서 누구를 만나려는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다. 오래된 건물 입구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였다. 나는 최대한 달소리를 죽이며 뒤따랐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사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계단 모퉁이에 숨어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202호 앞에서 잠시 서 있더니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이가 60대 정도로 보였으며 초췌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왔어요.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녀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돈 봉투일까? 아니면 어떤 문서일까? 여자는 봉투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준호에게 꼭 전해줄게요. 준호, 김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사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그에게 다가가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내 남편은 지금 나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이 낯선 여자와 김준호라는 아이를 돕고 있었다. 나는 손을 꽉 쥔 채 더 많은 진실을 알기 위해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년이 만난 중년 여성, 그녀가 받은 봉투,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준호. 모든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준호.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사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년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오랜 친구이자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강민석 경사의 사무실이었다. 민석아, 부탁할 게 있어. 강민석은 나와 대학 검참으로 현재 대전 경찰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가 종종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반갑게 웃었다. 웬일이야?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나는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민석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 아이가 누구야? 내 가족이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히 말했다.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산현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민석은 한숨을 쉬며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알겠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알아봐 줄게.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경찰서를 나섰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산현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고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받으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아, 알아냈어. 지금 시간 괜찮아?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민석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진지한 얼굴로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소년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김준호, 14세. 현재 대전 외곽에 있는 한 아동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아이, 고아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내 눈을 보며 덧붙였다. 내 남편, 이산현이 이 아이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해왔어.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 산현이 이 아이를 돕고 있다고? 그래. 보호센터의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산현이 몇 년 동안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더라고.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거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아이를 지원하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신감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김준호, 14세의 소년. 내 남편이 오랜 세월 돌봐온 아이? 도대체 왜? 왜 내게는 말하지 않은 거지? 내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이제 직접 김준호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준호라는 이름을 듣고 난 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산현이 몇 년 동안 한 아이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왜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제 직접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 나는 다음 날 바로 김준호가 머물고 있는 아동보호센터로 향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차를 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산현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보호센터였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준호라는 아이를 만나러 왔는데 가능할까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준호는 지금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거예요. 직원이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잠시 대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이 적힌 게시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이상현.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다. 내 남편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을 도와오면서도 단 한 번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 대체 왜 숨긴 거야? 그때 직원이 돌아와 내게 말했다. 준호가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다. 마당으로 나가자 한 무리의 아이들 속에서 한 소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큰 편이었고 단정한 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가 바로 김준호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처음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안녕, 김준호?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점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어른스러웠다. 나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낯설지 않은 눈빛. 하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백수진이라고 해. 혹시 이상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니?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다. 네, 알고 있어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분과 어떤 관계야? 준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대답은 너무 짧고 단순했다. 마치 그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도와주신다니? 무슨 뜻이야? 내 보호자 같은 분이신 거야? 준호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강제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혹시 이 아이도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는 걸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혹시 너 나를 알고 있니? 준호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반응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너 뭔가 알고 있지?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단순히 남편이 도와주는 아이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상현은 왜 이 아이를 돕는 걸까? 그리고 왜 나에게는 숨긴 걸까? 나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준호를 직접 만나고 온 후 내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현이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몇 년 동안이나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도 계속해서 상현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나는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상현 씨.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상현이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왜 그래? 나는 망설이지 않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김준호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 누구야? 상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곧바로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나는 그의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묻고 있어. 이 아이가 누구냐고.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그냥 병원에서 돕던 아이야?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젯밤 그가 중년 여성과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건 뭐야? 단순히 병원에서 돕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몰래 돈을 건네는 거지? 상현의 얼굴에서 색이 점점 사라졌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건... 나는 그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는 말해. 내가 다 알아봤어. 김준호, 14살. 지금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 그리고 몇 년 동안 누군가가 익명으로 후원해왔어. 그게 당신이지? 상현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왜 숨겼어? 이 아이랑 당신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내 친구 아들의 아이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산현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의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그런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친구는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몰래 아이를 후원해온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꼭 쥐었다. 그럼 또 뭐가 있는 건데?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친구,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 오빠야. 백수현.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산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호는 내 친조카야, 수진아. 나는 여전히 산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조카라고? 김준호가 내 오빠, 백수현의 아들이라고? 나는 산현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이야? 준호가 내 조카라고? 산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진아. 김준호는 내 오빠, 백수연의 아들이야.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오빠의 이름을 들은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다. 나는 몇 초간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오빠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우리는 그 후로 연락도 끊겼잖아. 아무도 오빠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산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오랫동안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 힘들어할까봐 괜히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했어. 나는 산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몇 년 동안 내 가족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내 조카가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도?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부모님은 오빠가 사라진 후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산현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두려웠어. 내가 어릴 때부터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내 대신 결정을 내린 거야? 내가 알면 아파할까봐? 내 감정을 당신이 마음대로 판단한 거냐고. 산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산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몰라. 나는 내가 결정했으면 해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말지.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내 조카, 내 가족을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나는 이제야 정말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산현이 수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다. 내 오빠의 아들, 내 친조카가 바로 김준호라는 걸 알게 된 후 그동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산현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겨우 입을 떼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나한테 숨길 수 있었어? 나한테는 가족이잖아.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혼자서 다 감추고 있었던 거야. 내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사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한마디 사과로 이 배신감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사년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 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밤이 되면 오빠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는 항상 나를 지켜주고 웃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런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유조차 모르고 오랜 시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오빠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이 나의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숨기는 건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내 말을 듣는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 이야기가 끝난 후 엄마는 손을 덜덜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수현이가 그렇게 된 거였구나. 우리 수현이가.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 준호를 데려오자. 우리 집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그 아이는 수현이의 마지막 선물이잖니. 엄마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나는 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마음을 정리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준호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민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사년과 나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대화를 나눴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는 준호를 집으로 데려오자고 하셨어. 그런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잖아. 민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되고 나도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어. 상현은 내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도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하지만 준호는 내 오빠의 아들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가족이야. 지금까지 내가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려고 한 건 분명 잘못이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나가자.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조금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준호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직접 그 아이와 다시 한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동보호소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한 후 나는 고통을 마주하고 준호를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년이는 미안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민재는 준호를 반갑게 맞아주며 우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음식을 준비했다. 준호의 존재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준호가 선물로 과자 한 상자를 들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부드럽게 그러나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곧바로 달려가 준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신나게 자랑했다. 그 장면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준호를 받아들이기 힘들 줄 알았는데 민재가 자연스레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는 다소 아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가끔 어색한 침묵의 순간이 있다. 사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취미, 일, 삶에 대해 물어보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려 한다. 준호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또한 쉽게 표현하지 않는 상처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눈빛을 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기대도 되고 아마 그도 연결줄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식사 후 민재는 준호를 끌고 퍼즐을 맞추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음이 뒤죽박죽이 된 채 따라다녔다. 나와 상현만 부엌에 남았을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가볍게 목청을 가다듬었다. 너에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 고마워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어떤 것들은 한 끼 식사나 몇 마디 말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시작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불편했는데 민재가 너무 신났어요. 소녀는 준호를 그가 여태껏 갖지 못한 혐으로 여겼다. 둘은 함께 축구를 하고 이야기를 읽고 심지어 민재는 준호가 아버지 대신 학교에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 광경을 보고 기뻐야 할지 슬퍼야 할지 모르겠다. 준호의 등장이 그동안 지켜온 가족 구조를 바꿀까 봐 두렵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재와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내 마음의 상처 하나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번은 거실에서 우연히 두 형제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민재는 준호 오빠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기억해.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넌 너무 어려? 민재는 눈을 깜박거리더니 갑자기 준호를 껴안았다. 그러면 내 엄마를 내 엄마로 생각해도 돼. 응? 제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준호를 데리고 남편의 묘지를 찾았다. 조용한 묘지 앞에서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내 아버지를 기억하니? 내 질문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항상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호는 비석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많이 늦었죠? 순간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동안 나는 그를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조금씩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서툴지만 내게 먼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나를 조심스럽게 도와주려 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감자를 손에 든 채 어색하게 묻는 모습이 어딘가 사랑스러웠다. 나는 살짝 웃으며 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준호를 형처럼 따랐다. 두 아이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방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민재가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새로 찍으면 안 돼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민재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형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준호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는 함께 사진관을 찾았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민재는 내 손을 잡고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빠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길을 걸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